마지막 편지.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는 시골 마을. 윤정우는 마당에서 감나무 가지를 다듬고 있었다. 68세의 은퇴교사.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허리는 예전 같지 않았다. 아내 영숙이 따뜻한 차를 가져와 건넸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가 있는데.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받아들였다. 3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이곳에서 보낸 3년, 그는 마침내 평온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교육청 표창을 받으며 모범교사로 은퇴한 그였다. 오후 2시, 우체부가 편지 한 통을 가져왔다. 발신일라는 공란이었다. 선생님,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네요. 정우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편지를 펼쳐보자 거친 글씨가 나타났다. 당신은 악마야. 그때 왜 나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 정우는 편지를 읽으며 당황했다. 악마라니? 도대체 누가 보낸 것일까? 35년간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이렇게 격한 원망을 품은 제자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영숙이 남편의 굳은 표정을 보며 물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정우는 편지를 숨기며 대답했다. 아, 별일 아니야. 그냥 옛날 제자가 안부 전해온 것 같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던 영숙에게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영숙 씨, 윤 선생 댁에 이상한 편지 왔다던데? 무슨 일이에요? 소문은 이미 작은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다. 정우는 잠들지 못하고 편지를 다시 읽었다. 당신은 악마야라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가 자신을 이렇게 증오하는 걸까? 그때 고아원 출신이면서도 항상 1등을 하던 아이가 떠올랐다. 김영호. 밤이 깊어가도 정우의 잠은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의 불빛들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35년의 교직 생활 동안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그 모범교 사상을 받게 해준 그 사건이. 영숙은 남편의 뒤척임을 느끼며 걱정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부부는 서로 다른 걱정 속에서 긴 밤을 보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우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갔지만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다. 동네 이발소 앞을 지날 때였다. 안에서 들리는 대화에 정우의 발걸음이 멈췄다. 윤 선생님 말인데 교사 시절에 뭔가 있었다더라. 그래? 평소에 워낙 모범적이었는데. 정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에게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혹시 과거에 제자들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항상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했어.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하지만 영숙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럼 왜 그런 편지가 온 거예요? 마을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던데. 정우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정우는 오래된 교직 기록들을 뒤적거렸다. 졸업 앨범, 학급 명부, 상벌 기록. 그때 한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김영호. 고아원에서 온 조용한 아이였지만 학교에서 항상 1등을 도맡아 하던 수재였다. 그런데 그 아이의 성적표를 조작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영우가 1등을 해도 다른 아이를 1등으로 만들었던 것. 고아라는 이유로 너 같은 아이가 1등하면 학교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도. 그리고 그 아이가 울면서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고아 주제에 우쭐거리지 말라고 했던 것도. 저녁 식사 때 영숙이 말했다. 여보, 오늘 시장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정우는 미안했다. 아내까지 이런 시선을 받게 만든 것이.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걱정하지 마. 금세 잠잠해질 거야. 정우가 위로했지만 그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작은 마을에서 한번 퍼진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밤이 되어 정우는 다시 그 편지를 꺼내 읽었다.
김영우의 글씨체인 것 같았다. 25년이 지났지만 그 단정했던 글씨가 이제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로 자신 때문에 절망했던 제자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두 번째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었다. 1등을 했지만 선생님은 저를 2등으로 만드셨죠. 고아라서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정우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영숙이 편지를 보고 놀랐다. 여보, 이게 뭐예요? 성적 조작이라니. 정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마 내가 가르쳤던 제자 중 한 명인 것 같아. 하지만 여전히 전체 진실은 말하지 못했다. 제자가 왜 이런 편지를? 영숙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다. 정우는 거짓말을 했다. 혹시 그 아이가 오해한 것 같아. 성적 문제로 약간의 갈등이 있었을지도 몰라. 그때 서울에서 딸 서연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엄마가 무슨 편지 때문에 걱정이 많다던데 무슨 일이에요? 정우는 딸에게도 사실을 숨겼다. 별일 아니야. 그냥 옛날 제자가 성적 문제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변호사인 서연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아빠, 성적 조작이면 큰 문제예요.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서연의 예리한 질문에 정우는 당황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정우는 그때의 기억을 정확히 떠올렸다. 김영우는 항상 1등이었지만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성적을 조작해 다른 아이들을 1등으로 만들었다. 학부모들이 좋아했고 그 덕분에 자신의 평판도 높아졌다. 결국 승진의 발판이 되었다. 고아 주제의 1등에서 우쭐거리냐고 영우에게 말했던 것도 기억났다. 내 처지를 알고 조용히 지내라고 멸시했던 것도. 그때는 그것이 현실적인 조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정우는 그 기억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지금 와서 진실을 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다. 모범교사로서의 명성도, 가족의 신뢰도, 마을에서의 지위도. 그는 더 큰 거짓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영숙은 남편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남편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도 느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직감이었다. 무언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윤 선생이 옛날에 성적 조작을 했다더라. 모범교사라더니 뒤가 구리네. 정우의 평판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정우가 마을 모임에 나갔을 때였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이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다. 윤 선생,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한 어르신이 비아냥거리듯 물었다. 별일 없습니다. 정우가 대답했지만 분위기는 차가웠다. 그런데 말인데 교사 시절에 정말 문제없이 지내셨나? 직접적인 질문에 정우는 거짓말을 했다. 물론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시선은 의심스러웠다. 그럼 왜 그런 편지가 오는 거요? 정우는 더 큰 거짓말을 했다. 그 학생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거짓말을 이어갔다. 영숙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온 남편을 보며 놀랐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정우는 아내에게도 거짓말을 했다. 그 아이가 정신병이 있었던 것 같아.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날 저녁 동네 이장이 찾아왔다. 윤 선생,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너무 많이 돌고 있어요.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셔야겠습니다. 정우는 더욱 큰 거짓말을 했다. 이장님, 그 학생은 원래 문제가 많았던 아이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영숙은 남편을 감싸려 했다. 이장님, 저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도 남편의 말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왜 자꾸 그 학생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려 하는 걸까? 그날 밤 정우는 영숙에게 더 정교한 거짓말을 했다. 여보, 그 김영호라는 아이는 원래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버릇이 있었거든. 지금도 그런 것 같아.
영숙은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한 아이를 비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남편을 믿고 싶었다. 부부는 서로 다른 마음으로 어려운 밤을 보냈다. 정호는 거짓말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 한 번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르고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다. 하지만 지금 멈출 수는 없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조용한 오후, 대문 앞에 낯선 여성이 서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윤정호 선생님 댁이 맞나요? 영숙이 나와서 대답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신지? 여성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정미소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정호가 나왔을 때 미소는 깊은 인사를 했다.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영우의 딸 정미소입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정호는 얼어붙었다. 김영우. 25년 전 그 아이의 딸이었다. 아버지께서 몇 달 전에 돌아가시면서 선생님께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미소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영우가 죽었다니. 이제 더 이상 거짓말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편지를 펼쳐보니 약한 글씨로 쓰인 글이 나타났다. 선생님께 저는 김영우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왜 태어났는지, 왜 고아원에 있었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왜 저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정호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첫사랑 은미 선생님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선생님이 저를 미워한 이유도. 영숙과 급히 내려온 서연은 이 상황에 충격받았다. 미소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의 아버지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냉대했는지. 아버지는 선생님을 존경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아버지를 짓밟으셨죠. 자신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미소의 말에 정호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기 어려웠다. 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은미가 뭐라고 했나? 미소는 차갑게 대답했다. 할머니는 선생님을 사랑했지만 선생님은 자신의 미래만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를 버렸다고. 영숙은 미소의 손을 잡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 건가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미소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정우와 은미의 사랑, 임신, 버림받은 영호, 그리고 25년 후의 잔인한 재회. 그날 밤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빠,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로 그 아이가. 정우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진실이 드러난 것이었다. 정우는 마침내 모든 진실을 고백해야 했다. 은미와 나는 젊은 시절 사랑했어. 하지만 그 아이가 임신했을 때 나는 겁이 났어. 내 미래가 망칠까봐.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소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했다. 할머니는 선생님을 끝까지 기다렸대요. 하지만 선생님은 다른 여자와 결혼하셨죠. 할머니는 혼자 아버지를 낳고 결국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자신의 출생을 몰랐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선생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미소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숙였다. 영숙이 충격받아 물었다. 그럼 영호는 당신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나도 몰랐어. 은미가 아이를 어떻게 했는지. 서연은 분노했다. 아빠,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대했다고요? 성적을 조작하고 멸시까지? 정호는 절망했다. 나는 정말 몰랐어. 그 아이가 내 아들인 줄. 미소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전했다. 아버지는 진실을 알고 나서 더욱 절망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선생님이 나의 아버지였다니.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미워했다니. 하시면서요. 정호는 그 말에 무너졌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모르고 했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니었다. 자신의 친아들을 그렇게 대했다니. 그날 오후 진실이 마을에 퍼졌다. 윤 선생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대했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사람들은 경악했다. 정우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 영숙은 남편을 바라보며 절망했다. 당신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아들도 모르고.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서연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실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정우는 김영우의 죽음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다. 미소가 전한 바에 따르면 영우는 진실을 알고 난 후 깊은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나는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미워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정우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구나. 자신의 무지와 편견이, 그리고 잔인함이 친아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미소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아버지는 죽기 전까지도 선생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견딜 수 없었던 거죠. 마을 사람들은 정우를 완전히 외면했다.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괴물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35년간 쌓아온 모든 신뢰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영숙은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았어요.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35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서연도 아버지와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아빠, 전 더 이상 아빠의 딸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딸마저 등을 돌리는 현실에 정우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정우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제가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모르고 했다는 핑계는 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영우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되어버렸다. 교육청에서는 모범교 사상을 박탈하고 모든 기록을 삭제한다고 통보했다. 정우의 35년 교직 생활은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미소는 아버지의 묘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선생님은 아버지를 만날 자격이 없어요. 정우는 자신의 아들이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른 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짊어지게 되었다. 모든 것을 잃은 정우는 혼자가 되었다. 영숙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서연은 연락을 끊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완전히 외면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고립을 경험하고 있었다. 정우는 매일 영우의 이름을 부르며 사과했다. 영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공허하기만 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는 닿을 수 없는 말이었다. 미소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정우를 찾았다. 선생님,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너무 슬퍼하셨죠. 그녀의 말에 정우는 더욱 절망했다. 원망이라도 해줬다면 덜 고통스러웠을 텐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를 닮아서 공부를 잘했나 보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소의 말에 정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정우는 빈집에서 혼자 남겨졌다. 아내도 딸도 이웃들도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났다. 3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모범교사라는 명예도, 가정의 행복도, 마을에서의 신뢰도 모두 사라졌다. 매일 밤 정우는 영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후회했다. 졸업앨범에서 찾은 그 아이의 맑은 눈빛을. 아빠가 너무 잘못했다. 너를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정우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정죄했고 그는 그 시선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짐을 싸며 생각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떠나는 날, 정우는 마지막으로 영우가 다녔던 고아원을 찾았다. 그곳에서 25년 전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봤다. 영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항상 공부만 하고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고아원 원장의 말에 정우는 더욱 괴로워졌다. 그 아이가 자신을 그렇게 존경했었다니. 그런데 자신은 그 아이에게 무엇을 해줬는가? 멸시와 차별, 그리고 상처뿐이었다. 떠나기 전 정우는 미소를 불러 말했다. 미소야, 내가 영우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너에게라도 해주고 싶다. 그는 평생 모은 전 재산과 집까지 모두 미소에게 넘겨주었다. 이것으로 네가 원하는 일을 해라. 영우가 못다한 꿈이라도. 미소는 정우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정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속 작은 암자로 향했다. 그곳에서 속세를 등지고 영우의 명복을 빌며 살기로 했다. 하지만 몇 달 후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정우를 경악하게 했다. 한 마을 사람이 전해준 소식이었다. 미소라는 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신이 영우의 진짜 딸이 아니라고. 정우는 급히 마을로 내려와 조사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 영우와 미소는 부녀지간이 아니라 연인 관계였고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여진 복수극이었다. 영우는 정우의 아들이 아니었다. 은미와의 관계도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당신들이 날 이용한 거야?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소를 추궁했다. 미소는 차갑게 웃었다. 선생님, 당신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상처 주었는지 아세요? 영우도 그 중 하나였어요. 우리는 단지 당신이 느껴보길 원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내 아들이라고. 정우의 말에 미소가 고개를 저었다. 그것도 우리가 만든 이야기예요. 당신이 더 큰 고통을 느끼도록.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다. 자신이 느꼈던 모든 죄책감과 절망이 허상이었다니. 정우는 그 충격으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의사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진단했다. 정우는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자신이 저지른 진짜 죄와 조작된 죄 사이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영우야, 미안하다. 정우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그의 죽음과 함께 이 복잡한 복수극도 막을 내렸다. 마지막 편지는 결국 진실을 가려버린 채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말았다.